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이 감정이 더럽혀질 것 같았고 설명하는 순간 변명처럼 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이 옅어진다고. 설렘보다는 익숙함이 남고 가슴 뛰는 감정보다는 편안함만 찾게 된다고. 하지만 나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60을 넘기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나는 이미 사랑이 끝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한 뒤였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나는 혼자 사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외로움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여자는 내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이모라고 불렀고 나는 평생 그렇게 불러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면 음식을 챙기고 어머니 병원에 함께 가고 집안일을 묵묵히 도맡아 하던 그저 그런 책임감 강한 며느리. 말수가 적고 항상 한 발 뒤에 서 있던 여자.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이 조용해질 때면 그녀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동생은 지방 출장 중이었고 병실을 지키는 건 나와 그녀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고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떨어질 듯 말 듯 몇 번이나 흔들렸고 나는 무심코 담요를 가져다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아, 죄송해요. 습관처럼 사과부터 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각자 말하지 않았던 외로움에 대해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기 인생은 늘 누군가의 뒤에 있었다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저한테는 제 이름으로 불리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왜인지 모르게 미안해졌습니다. 내가 그 여자의 인생에 아무것도 해준 적 없는데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외로움을 알아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 손버릇, 차를 따를 때 컵을 두 손으로 잡는 습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감정을 애써 부정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착각이다. 외로움이 만든 환상이다. 가족에게 느끼는 정일 뿐이다. 수십 번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말처럼 정리되던가요?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차가 고장났다며 잠시 비를 피하러 온 거였습니다. 아이들은 TV 앞에 앉았고 주방에서 그녀와 단둘이 서 있었습니다. 비 오는 소리와 냄비 끓는 소리 사이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형님은 혼자 계셔도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 하나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너무 솔직해질 것 같았고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랑 아무 말 안 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지잖아요.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나는 그 여자를
이모라는 이름이 아닌 여자로 보기 시작한 것이 나는 그 감정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다. 그 여자는 가족이었고 지켜야 할 사람이었고 무너뜨려서는 안 될 관계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리부터 두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고 마주칠 수 있는 자리를 피했고 명절에도 일부러 늦게 가거나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피한다고 사라지던가요? 오히려 멀어질수록 그 여자의 얼굴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집에 거의 못 들어간다며 아이들 학교 문제로 그녀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내가 피해서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든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여자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며칠 뒤 아이 생일이 있어 모두가 모이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나는 갈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지 않으면 도망치는 것 같았고 가면 더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갔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다르지 않게 아이들을 챙기고 어른들 눈치를 보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지쳐 보였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가에 힘이 없었고 말끝이 자주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밤이 깊어졌을 때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조용한 TV 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형님은 항상 혼자 계시니까 괜히 제가 더 신경이 쓰여요. 그 말이 어쩐지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괜히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나야 뭐 혼자 사는 게 편하지. 그녀는 잠시 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요, 가끔은 누군가가 있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저한테 불편한 거 있으세요? 그 질문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너무 편해서 문제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더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말을 줄이고 거리를 두고 이모라는 역할에 더 충실해졌습니다. 나는 그걸 느끼면서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고 가족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그녀와 다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지켰고 그녀는 내가 지칠 때마다 말없이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형님은 잠깐 눈 좀 붙이세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어느 새벽 어머니가 잠드신 사이 우리는 병실 밖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형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이상하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말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느껴졌다면 이미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려고요. 그날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말들이 공기처럼 우리 사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그녀는 눈물을 참았고 나는 그녀를 위로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 앞에 섰습니다. 형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말은 인사였지만 어쩐지 작별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내며 확신했습니다. 이 감정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말하지 않아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뒤 집은 갑자기 너무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말없이 남겨진 공기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혼자 사는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대충 끼니를 때우고 낮에는 시간을 죽이고 밤에는 괜히 TV를 켜놓고 졸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하루하루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있었던 자리보다 사라진 자리가 더 선명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나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서로의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생을 마주쳤습니다. 술을 한잔하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앉아있던 동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 나 이혼할지도 모르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성격 차이, 대화의 단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시간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여자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걔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 동생의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는 없었고 돌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 있었고 우리 둘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소리만 창밖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왜 오셨어요? 나는 대답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걱정돼서.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이미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면 제가 더 흔들려요. 그 말은 거절이었지만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더 잔인해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형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손을 천천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울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면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우연한 만남도 모두 피했습니다. 동생의 이혼은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갔고 그녀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끝났다는 걸 확실히 알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허전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이름으로 불러본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사람들은 늙어가고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나만 어딘가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괜히 휴대전화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알림은 없었고 연락처를 눌러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워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워버리는 순간 정말로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가 없는 삶에 적응하려고 애썼습니다. 동네를 걷고 시장에 가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나를 보고 이제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속에 항상 누군가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나눈 대화, 그녀가 하던 표정, 그녀가 마지막에 했던 말. 이 감정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이 자꾸만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념처럼 들렸고 시간이 지나자 위로처럼 들렸고 어느 순간부터는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잊지 말아달라는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라 며칠 맡아줄 수 있겠냐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오자 집안이 오랜만에 사람 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왜 삼촌 집은 여전히 그대로래. 나는 괜히 싱크대를 닦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 하나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외삼촌, 엄마 보고 싶죠? 아이들은 아무 의도 없이 말했을 뿐이었지만 그 말은 정확히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가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나는 불을 끄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내지 않을 걸 알고 있으면서도 썼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그날 내가 조금만 더 용기 냈다면 달라졌을지. 쓰다 보니 종이는 눈물로 젖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 편지는 보내기 위한 게 아니라 남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머리가 더 희어졌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기 시작했고 거울 속 나는 확실히 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녀를 봤습니다. 역 앞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조금 더 말라 있었고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도 나를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서로를 알아보는 눈빛이 오갔습니다. 우리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숙였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사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끝났기 때문에 아름다웠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왜 지금에서야 꺼내게 되었는지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말해도 괜찮을 만큼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이 감정을 끝까지 혼자 안고 가기에는 조금은 버거워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로 증명하려 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진 감정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그 여자를 다시 만난 이후 나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그날 붙잡았다면, 만약 그날 솔직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잠깐은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 서로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잃고 아이들을 상처 입히고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무너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그 선택이 서로를 가장 아프게 했고 동시에 가장 덜 망가뜨렸습니다. 지금의 나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도 않았고 만들 생각도 없습니다. 가끔 누군가를 만나 차를 마시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그녀에게 갔던 것처럼 깊이 닿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녀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기에 내가 그 감정을 온전히 품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황혼의 사랑이란 젊은 날의 사랑과 다르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젊을 때는 함께하려 했고 이 나이가 되니 지켜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지켜낸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녀를 떠올립니다. 비 오는 날, 커피 향이 진할 때, 아이들 웃음소리가 갑자기 멀어질 때,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부릅니다. 이모가 아니라 그녀의 이름으로.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면 아마도 그 사람 역시 말하지 못한 사랑을 가슴에 하나쯤 품고 살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었고 함께하지 않아도 진심이었던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